에일리언 1편부터 에일리언의 디자인을 다진 인물은 레전드 아티스트 HR 기거인데요. 그러나 사실 리들리 스콧은 이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제작하기 전 디자인팀에게 기거풍의 작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세계관 고증에 맞는 방식의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미술감독인 아서 맥스는 에일리언 유니버스 제작 과정에 쓰였던 컨셉 아트와 그 외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고 이 밖에도 러시아의 3D 아티스트 구탈린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이 프로메테우스만의 디자인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에일리언은 기거풍의 디자인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판단. 결국 제작진은 기거를 섭외해 그가 오래전에 작업한 디자인들의 사용 여부와 추가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컨대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LV-223의 돔 구조물은 HR 기거가 과거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와 듄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그린 하코넨의 성 컨셉 아트와 유사하기도 하죠. 참고로 이 영화가 HR 기거가 참여한 마지막 에일리언 영화입니다. 리들리 스콧은 본작을 만들 때 과거 블레이드 러너를 찍을 당시 인연을 맺었던 지금은 레전드 특수효과 감독인 더글라스 트럼블의 조언을 되새겼습니다. 실사로 찍을 수 있는 장면은 실사로 찍어라.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속 크리처들은 물론 CG도 섞었지만 될 수 있으면 애니메트로닉스를 쓰는 방법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컨대 도자기 방 안에서 검은 액체 속 꿈틀거리는 존재는 옥수수 오일과 알코올을 섞어 앰플 위에 올려놓은 다음 내장된 스피커로 진동을 일으켜 구현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워낙 스케일이 큰 SF 영화라 영화 전체적으로 CGI 샷은 1300개 정도 된다고 하며 그중 대부분은 LV-223 행성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 작업물들입니다. 영화의 인트로,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지구에 도착하는 장면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것인데요. 사실 제작진이 생각한 1순위는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요르단의 붉은 사막인 와디럼과 모로코였습니다. 근데 섭외 당시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2010년대 초 아랍의 봄 때문인 것 같은데, 여튼 이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고른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였죠. 엔지니어가 빠지는 곳이 데티포스 폭포로 실제 자료를 찾아봐도 따로 CG 처리가 필요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포스를 자랑하는 자연 경관입니다. 영화 맨 처음 주인공 일행이 발견하는 동굴 벽화. 이 동굴 벽화의 레퍼런스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그오트 쇼베, 즉 쇼베 동굴입니다. 이 장소를 발견한 장 마리 쇼베의 이름을 가져온 그런 동굴인데요. 특징은 이곳에 사자, 코뿔소, 곰, 표범 등 과거의 동물들이 숭고하게 표현되며 그 그림도 무려 73점이나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무려 약 29,000년에서 32,000년 전 사이인데, 이 정도로 정교하고 신비한 그림이라 알타미라 동굴의 라스코 벽화에 비견되기도 하죠. 이 동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의 잊혀진 꿈의 동굴이란 다큐멘터리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로메테우스에는 정말 21세기 후반의 위험을 보여주는 여러 기술들이 등장하고 그를 통해 피터 웨일랜드의 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영화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 프로메테우스를 제작하는 데 드는 영화 제작비, 그러니까 1억 3천만 달러면 약 52년간 외계인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의 언어는 영화에서 따로 창작을 한 것인데요. 이에 소아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랭귀지 센터의 언어학자 아넬 빌투가 참여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2500년경까지 사용된 공통조상 언어인 인도 유럽 조어의 기초에 엔지니어들의 이런 대사를 만들었죠. 이게 아래 자막으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싶은데, 아넬 빌투에 따르면 이분의 소원은 영생입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서 대화가 더 길었지만 본편에선 삭제되고 블루레이 삭제 영상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대충 여기 상황을 요약하면 쇼 박사가 왜 인간을 미워하냐 묻다가 웨일랜드 회장의 명령에 의해 제압당하고, 이어서 엔지니어가 웨일랜드 회장에게 넌 영생을 얻을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웨일랜드 회장은 우린 같은 창조주다 뭐 그렇게 샤바샤바 하다가 결국에 데이빗이 목을 뜯겨 죽는 것입니다.
영화가 미래시대 또 외계인을 구현하다 보니 사운드 디자이너도 창의성을 발휘해 소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컨대 외계인들이 내는 소리는 그녀가 기르던 아마존 앵무새 소리를 녹음해 활용했고, 우주선 안에서 문이 열고 닫힐 때 나는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은 캔 음료를 따고 붓는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봉투에서 종이 꺼내는 소리 등등을 활용했으며, 구조물에서 항아리들 깨질 때 나오는 소리는 사람 입에 조약돌을 넣고 굴리면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감독이 본작을 만들 때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에리 폰 다니켄의 신들의 전차를 꼽았습니다. 지구에 온 외계인의 고등 문명으로 인류의 기술이 발전했고 인간은 그들을 신으로 여겼으며 이 믿음이 종교의 기원이 된 것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른바 외계 문명 기원서를 설파하는 대표적인 책이죠. 이런 점에서 H.P. 러브크래프트의 광기의 산맥과 유사성이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기에르모 델 토로가 이 광기의 산맥 소설의 영화화를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나서 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프로젝트를 연기했다고 전해진 사실입니다. 누미 라파스가 인터뷰에서 밝힌 슈오 박사의 전사는 그녀가 어릴 적 기독교 선교사인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사랑으로 자신에게 믿음과 신앙이 생겼다고 믿는 그런 설정입니다. 참고로 감독은 불가지론자죠. 본작의 시간대가 2093년이라 리들리 스콧은 그에 맞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예가 바로 몸에 달라붙는 우주복, 홀로그램, 헬멧 안에 비디오 장치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에일리언 1편의 이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여주는 기술은 더 좋아진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영화 제작 시기가 4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때깔의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가 싶지만 그래도 시간적 배경에 설정 오류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직접 답했습니다. 에일리언 1편의 노스트로모호는 수십 년째 써오던 낡은 광물 운반용 화물 우주선에 안에 있는 인물들도 주로 블루 칼라의 노동자들이고, 그에 반해 프로메테우스호는 웨일랜드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 안에 탑승자들도 모두 풍족한 엘리트 계층임을 고려하면 이렇게 좀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말이 된다고 설명을 했죠. 에일리언 1편에서 체스터 버스터 장면을 찍을 때 체스터 버스터가 나오는 건 예정되어 있었지만 체스터 버스터와 함께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튀어나올 거라고는 배우들에게 말하지 않아 존 허트를 비롯해 그들의 놀란 표정은 진짜라고 감독이 밝힌 적이 있는데, 프로메테우스 중간 밀번의 시체에서 해머피드가 튀어나오는 장면도 이런 노하우를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촬영장에서 배우들에게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 그들의 놀란 표정은 찐텐이라고 하죠. 에일리언 1편 제작 당시 엔지니어는 종종 스페이스 자키라고 불렸는데, 이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쩌다 불리다가 편의상 굳어진 게 널리 퍼진 거고, 사실 그들의 정식 이름은 먼더스 거버나비, 즉 유니버셜 파일럿이었습니다. 이를 디자인한 기거가 부르는 애칭은 파일럿이었죠. 이 편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빅 덴탈 페이트, 마라컥스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전까진 코끼리 같은 투구를 쓴 모습을 얼굴이라 생각한 팬들도 많았지만 본작을 통해 그게 투구임이,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에일리언 시리즈의 안드로이드는 애쉬, 비숍, 콜, 데이빗으로 앞 글자가 ABCD 순서입니다. 이는 커버넌트에서 월터의 등장으로 규칙이 깨지긴 했죠. That thing sounds like a dying cat, by the way. I'll have you know that this thing once belonged to Stephen Stills. 야넥이 손에 쥐고 있던 콘체르티나로 소리를 내자 비커스는 고양이가 죽을 때 내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여기 대사에 나오는 스티븐 스틸스는 버팔로 스프링필드의 멤버로 야넥이 즐겨 부르는 Love the One You Are With를 작곡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 웨일랜드 회장의 브리핑에서 뒤에 흐르는 노래는 에일리언 1편의 음악 감독 제리 골드스미스가 작곡한 곡으로, 사실 에일리언 1편에서 쓰려고 했다가 실리지 못한 곡을 여기 브리핑 곡에 넣은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음악 감독 마크 스트라이덴필드는 몇몇 음악에서 영화의 불편한 느낌을 위해 연주단에게 거꾸로 쓴 악보를 연주하게끔 했고, 나중에 그 녹음본을 다시 거꾸로 재생시켜 영화에 넣었습니다.
원래 쇼 박사 역 캐스팅은 샤를리즈 테론에게 제안이 갔는데 당시 스케줄이 겹쳐 하차했다가 그 스케줄이 조정이 되어 다시 프로메테우스에 참여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누미 라파스가 쇼 박사로 캐스팅이 된 이유라 샤를리즈 테론은 비커스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샤를리즈 테론이 사실 A형가인데 한 인터뷰에서 14km 착장을 하고 모래 위를 뛰어다니는 장면들이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을 한 바가 있죠. 쇼 박사는 비커스보다 이 영화에서 몇 배는 더 뛰니까 결과적으로 배역 분담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누미 라파스는 다른 작업으로 LA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우연히 리들리 스콧을 만났습니다. 근데 리들리 스콧이 애초에 밀리니엄 제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을 3번 봤을 정도로 그녀의 연기를 인상 깊게 봤던 터였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캐스팅 제안을 건넸으며 누미 라파스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거액이 들어가는 영화인데 비해 그녀가 주연을 꿰찰 정도로 당시 그렇게 스타성이 있을 때는 아니라서 스크린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역시 연기가 좋아서 문제없이 캐스팅된 것 같습니다. 쇼 박사가 영국인이란 설정이라 스웨덴 출신의 누미 라파스는 영국 억양을 익혀야 됐고 한편 영국인인 이드리스 엘바는 야넥이 미국 남부 출신이란 설정이라 그에 맞는 억양을 익혀야 했죠. 과거 리들리 스콧과 제임스 카메론은 가끔 만나서 에일리언 시리즈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하곤 했는데 특히 2002년엔 시고니 위버가 리플리 역을 다시 맡는 것을 전제로 5편을 만들자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폭스에선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영화를 계획했고 카메론은 이게 에일리언 시리즈의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고 판단, 5편에 대해 손을 뗐다고 하죠. 그는 떠났지만 리들리 스콧은 프로메테우스에서 제임스 카메론과 논의했던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걸 반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비하인드죠. 사실 이 영화는 리들리 스콧이 제작만 맡고 당시 영화계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생 감독 칼 린슈에게 연출을 맡길 예정이었는데 폭스 스튜디오에서 리들리 스콧을 감독으로 원해서 아니 그가 감독을 해야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서 결국에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맡았다고 하죠. 영화 개봉 당시 팬들이 이 영화에 기대한 이유는 1억 3천만 달러라는 제작비에 에일리언 시리즈의 본질을 살려 R등급으로 개봉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톰 로스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래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고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장에선 PG-13등급, R등급 2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예가 쇼 박사의 제왕절개 장면인데요. 누미 라파스 몸에 가짜 실리콘을 부착하고 콘돔에 소품용 피와 여러 물질을 섞은 뒤 트릴로바이트의 애니메트로닉스를 넣은 다음 타이밍에 맞춰 콘돔을 찢어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보는 대로 트릴로바이트가 피를 흩뿌리며 등장하게 연출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2가지 버전을 염두에 뒀기에 한 번은 빨간 피, 또 한 번은 하얀 피가 나오는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 개봉 전 마케팅의 일환으로 3편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젊은 피터 웨일랜드의 테드 영상, 안드로이드 데이빗 에잇의 소개 영상, 엘리자베스 쇼가 연구 지원을 받고자 피터 웨일랜드에게 보낸 영상이 AI에게 분석되는 영상,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이 세 영상은 리들리 스콧 감독과 각본가 데이먼 린델로프가 고안했고 연출은 리들리 스콧의 아들인 루크 스콧이 담당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역대 에일리언 유니버스 중 유일하게 제목에 에일리언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작진이 원한 제목은 파라다이스였죠. 그러나 제목으로 삼긴 뭔가 아쉽다는 평이 있었고 당시 폭스 스튜디오의 CEO인 톰 로스먼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을 제안한 것인데요. 참고로 파라다이스는 속편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제목이 정해지기 전 에일리언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1순위 후보이기도 했지만 이것도 결국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제목 하니까 생각나는 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처음에 패러사이트라는 제목에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밀어붙인 결과 대박이 났는데 커버넌트도 파라다이스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감독이 좀 더 밀어붙였다면 작품성이나 흥행면이나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괜히 아쉬운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프로메테우스로 꼽은 이유는 탐사선의 이름이 프로메테우스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영화의 서사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타이탄족의 신 프로메테우스는 물과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창조자이자 인간에게 불을 건네주어 노한 신들의 형벌을 받는, 즉 코가서스 바위산에 사슬로 묶인 채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받게 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도 인간 창조의 기원을 다루면서도 창조자인 엔지니어에게 도전하는 피조물인 인간과 에일리언, 그리고 창조자인 인간을 넘으려는 안드로이드 데이빗을 다루고 있죠. 프로메테우스는 이전 영상 댓글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화평을 좀만 살펴봐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편인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쪽은 영화의 모호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쪽은 떡밥만 계속 던지다가 끝난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 이는 관객 평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평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는데요. 영미권의 가장 네임드 평론가였던 로저 이버트는 본작에 별 4개, 그러니까 만점을 줬습니다. 참고로 그의 별점은 영화가 제작된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냐 이걸 기준으로 삼기는 한데 어쨌든 그가 호 쪽인 것은 분명하죠. 반면에 쿠엔틴 타란티노는 본작이 재밌긴 한데 부분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좋은 점은 리들리 스콧의 방대한 우주가 펼쳐질 거란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거고, 실망한 부분은 영화 중간 납득이 가지 않는 인물들의 멍청한 행동이라는 건데요. 예컨대 엘리트 생물학자로 설정된 밀번이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해머피드를 보고 안녕 귀여운 꼬마야 했다가 죽음을 자초하는 장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해머피드가 아니라 뱀이었어도 생물학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입장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